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지난 8월부터 전해드린 기자 주식 선행매매 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이미 전 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10월 5일에 방송된 KBS 시사 다큐멘터리 더 보다 개미 홀리기 작전 세력이 된 기자들 편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현직 기자 3명 이상이 기업에 호재성 기사를 내주고 건당 수백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이 직접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기업 홍보회사에 보도를 의뢰하면 이 홍보회사가 기자에게 기사를 전달하고 기자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뒤 현금이나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부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주가 조작의 한 축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인데요.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매하는 주식 선행 매매와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들이 속해 있던 언론사들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합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를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면 조사가 시작된 뒤 퇴사 처리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말뿐입니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은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언론사들은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의사나 약사들이 나와서 소개하는 약 광고를 부쩍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AI가 만든 가짜라고 하는군요. 영상에 관한 공부와 작업을 수십 년간 해왔던 저도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공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혹이라는 단어를 접합니다. 정치 뉴스, 유튜브 영상, 심지어는 단체 카톡방의 메시지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그 의심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세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둘러싼 중국 배후설까지.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아직 명확히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영을 믿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유튜브와 SNS는 우리의 관심사를 학습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과 내가 공감할 만한 주장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틀 안에 갇히는 필터 버블 현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소비하고 서로 다른 정보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실보다 의심이 더 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사회는 하나의 대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사실이 아닌 진영의 장벽으로 나뉩니다. 이 장벽이 바로 우리가 공론장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토론하며 사회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론장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곳을 넘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부딪히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공론장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언론은 그 대립을 균형보도라는 이름으로 중계할 뿐입니다.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진영만 남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통적 언론, 즉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검증된 정보로 시민이 판단할 수 있게 돕는 중재자입니다. 유튜브가 말하지 않는 것, SNS가 확인하지 않는 것,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언론이 주도하는 공론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공론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난 9월의 뉴스 보도에서 공론장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9월 4일과 5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에 관한 보도를 합니다. 지난 4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수순 본회의 가결 유력 보도에서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매각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간 매각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5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 확정, 민주당 시민단체 반발 보도에서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강행합니다. 26년 만에 민간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공론장이 무너지면 사회는 결국 힘의 논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보도의 과정에서 언론은 과연 공론장의 기능을 얼마나 살렸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해당 보도에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플래카드 문구만 스쳐 지나가듯 눈에 띄일 뿐 서로 다른 의견이 좀 더 담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간 매각에 대한 극한 대립만을 부각시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 9월 3일 충북도의회 첫 본회의 아수라장 돈봉투 진실공방 보도에서 충북도의회 신청사 개청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부동산 매입 의혹과 금품 수수에 관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행사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방청석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청원경찰에게 쫓겨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9월 29일 교육감 골프비 대납 의혹, 법정 문제들 처신 안 했다 보도에서 현재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김영환 지사 돈봉투 전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 11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4명과의 골프 라운딩에서 윤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법인카드로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비를 대납했다는 접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단순 의혹 보도는 자칫 정치권 전면에 대한 불신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레거시 미디어, 즉 지상파 방송의 신뢰를 이어가려면 속보 경쟁보다는 의미를 만드는 뉴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뉴스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일이 왜 중요하며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설이 더불어 있을 때 시민은 정보를 넘어서 이해에 이르고 그 이해가 모여 공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과는 다르게 공론장의 기능을 활성화했던 보도를 소개합니다. 지난 9월 3일 충북 자치단체 금고금리 천차만별 최대 6배 격차 보도에서
충북도는 11개 시군의 예치금이 평균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충북의 평균 이자율은 2.68%로서 제주 5.62%의 절반 수준임을 알립니다. 제천시의 경우 0.82%로 전국 243개 시군구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치단체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자율을 비공개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현재 충북의 경우 충북도를 비롯해서 제천시와 보은군 등 6개의 지자체가 올해로 금고은행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9월 5일 충북도 차기 금고 운영에 은행 5곳 신청 예정 보도에서 시중의 대형은행 5곳의 신청으로 차기 금고은행 계약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더 나은 금리 조건으로 지방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금고은행의 금리 현시화를 공론화시킨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봅니다. 끝으로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지난 9월 11일과 22일 오송 참사 추모비 예산 삭감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오송 참사 추모비 예산 삭감 후폭풍 도의회 유가족 충돌 보도에서 추모비 건립에 대한 유가족과 도의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회기 전에 간담회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모비 건립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공론화의 과정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뉴스는 어떻게 해야 공론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명확한 사실 검증과 함께 맥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함께 제시해야 시민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민에 대한 공감입니다. 공론장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유지되지만 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뉴스가 시민의 삶과 경험에 맞닿아 있을 때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보도에서 벗어나서 시민 패널, 전문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를 바랍니다. 음모론은 공론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검증되지 않은 말이 진실을 대신하고 분노와 불신이 토론을 밀어냅니다. 공론장이 무너지면 사회는 결국 힘의 논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모두 신뢰를 잃는다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은 언론뿐입니다. 따라서 언론, 특히 지상파 방송의 보도는 다시 공론의 중심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실을 검증하고 의미를 해설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이자 우리 사회가 진영 갈등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진 시대에 언론이 공론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스마트 오피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사무실의 디지털 전환으로 불리는 스마트 오피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한 세상.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기업들은 앞다투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평적 소통을 외치며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바로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조명이나 가전의 전원을 켜는 것처럼 요즘에는 사무실도 센서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똑똑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전기나 냉난방 비용도 줄여주는 업무용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배우는 환경인데요.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명이 발표 모드로 바뀌면서 화면이 내려오고 온도와 환기, 심지어 공기질까지 발표 환경에 적합하게 정돈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리모컨 조작 대신 한 번에 작동되는가를 핵심으로 하는 건데요. 기술이 공간에 들어오면 회의 공간이든 휴식 공간이든 그 공간의 목적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미래를 소재로 한 SF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기능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회사의 기기라 해도 공통 표준을 쓰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맞춰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 표준이 좋아질수록 설치와 연결이 더 쉬워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오피스의 목적은 발전된 기술의 자랑이 아니라 업무에 좀 더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공기, 빛, 소음, 온도 같은 기본 요소가 쾌적해지면 업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몰입과 인지 기능까지 향상된다는 연구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점수가 크게 올라갔다는 연구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조명의 밝기와 온도를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면 사람들의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대화 소음이 많은 오픈 오피스에서 소리 차단 패널이나 사운드 마스킹을 적용해 말소리에 대한 인지도를 낮추면 산만함이 감소하고 기억과 주의력 같은 인지 수행이 향상됐다는 연구들도 확인됩니다. 한마디로 공기와 빛, 소리와 온도를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관리하면 멋진 기술을 넘어 일이 더 잘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결국 공간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게 돕는 기술입니다. 회의는 보다 합리적으로, 협업은 더 부드럽게, 휴식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설계와 시공, 운영과 사업 관리까지 한 번에 책임지면서 버튼 하나로 회의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된 탑클래스에서는 스마트 오피스의 개척자 강명진 대표가 출연해 기술과 공간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탑클래스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나 산업 리더를 초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독자적인 성공 전략이나 혁신 사례를 다루는 인물 다큐형 프로그램입니다. 강명진 대표 역시 똑똑한 업무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공간과 기술, 그리고 가구와 조직 문화를 아우르는 스마트 오피스를 선도하는 인물로 초대되었습니다. 강명진 대표는 기술이란 사람의 일을 더 쉽게 해주는 공간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라운지 같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꾸준히 고도화해 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설계와 디자인부터 시공과 사후 관리까지 한 팀이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회의실에서는 버튼 한 번으로 조명과 온도, 환기와 공기질이 발표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식 기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마트 오피스의 핵심은 사람과 일과 에너지를 함께 이롭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따져보는 일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스마트 오피스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청사진 뒤에 가려진 명과 암을 세심히 따져봐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 오피스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효율성입니다. 정해진 내 자리와 칸막이로 대표되던 수직적이고 경직된 사무실 공간이 사라지고 직원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 집중 좌석이나 협업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대면 보고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데이터는 사무실의 조명과 온도까지 최적의 환경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런 전환은 공간의 변화를 넘어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령 출퇴근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스스로 업무 환경을 통제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업 입장에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혁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빛이 강할수록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 또한 짙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소통의 역설입니다. 협업을 위해 칸막이를 없앴지만 옆자리의 동료는 이제 메신저 너머의 아이디가 되어버리겠죠. 또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누던 사소한 대화나 우연한 마주침에서 터져나오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스마트 오피스는 바로 이 관계의 밀도를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유대감은 옅어지고 개인은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문제입니다. 자율좌석제와 원격 근무가 모든 직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장 중심의 대면 업무가 필수적인 직군에게는 어쩌면 박탈감만 안겨주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직원들의 접속 기록, 좌석 이용 데이터 등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어쩌면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디지털 족쇄가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오피스라는 현상 자체를 선과 악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책상을 없애는 것만이 스마트 오피스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의 화려함에 취해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스마트 오피스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 그리고 기술을 통제와 감시가 아닌 진정한 자율과 협업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주인이 되는 오피스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오피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진정한 스마트의 의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의 신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CJB 청주 방송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된 내일은 내가 실버 모델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다소 낯설지만 신선한 주제인 실버 모델을 통해 노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조명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자연스레 호기심을 자아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면 키가 크고 젊으며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실버 모델이라는 표현은 나이에 상관없이 노년기에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낯선 주제가 시청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기대하며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방송은 증평에 사는 한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농장을 가꾸고 집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며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시니어 모델 수업에 참여하는 등 출연자의 다채로운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과일을 가꾸는 장면과 모델 수업 장면의 대비가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도전이 공존하는 노년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버 모델을 중심 주제로 삼은 점도 의미가 컸습니다. 방송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누구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실버 모델을 통해 노년기에도 성장과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 이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제목이 내일은 내가 실버 모델인 만큼 실버 모델로서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 사돈 어르신과 만났던 이야기, 손녀 양육 경험 등 다양한 일상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면서 주제의식이 다소 분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짚었듯 이러한 일상의 모습을 모델 수업 장면과 대조시키려는 제작진의 의도였겠지만 실버 모델이라는 핵심 주제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목에 맞게 출연자의 일상을 조금 간략화하고 시니어 모델 이야기를 더 심화했다면 시청자에게 도전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로 인해 메시지 전달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이 방송은 노년기의 삶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실버 모델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의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도전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다양한 가능성과 활력을 방송에 잘 담아냄으로써 시청자에게 노년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JB 청주방송이 창사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997년 첫 방송을 시작한 뒤 28년 동안 CJB 청주방송은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요즘처럼 뉴스의 생산과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시대일수록 지역 방송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CJB 청주방송이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지역 방송사로 그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10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